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일수록 당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원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실력자로 우뚝 서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결코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의 급여는 시장 평균보다 낮았지만 그 대신 미래에 대한 꿈과 보상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즉 비록 매달 받는 월급은 동종 업계보다는 다소 적었지만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품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스페이스 X에서는 핵심 인재를 회사에 오래 붙잡아두기 위한 보상 시스템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인센티브 스톡 옵션, 즉 ISO와 제한 조건부 주식, RSU가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둘 다 회사의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같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스톡 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정하게 되는 낮은 금액으로 나중에 상장된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주가가 오를수록 그 차익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한 조건부 주식, 즉 RSU는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무상으로 주식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근속 기간을 채우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과 RSU의 공통점은 둘 다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남아 있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되거나 또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머스크의 황금 수갑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회사를 떠나면 막대한 미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니 마치 황금으로 된 수갑을 찬 것처럼 회사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월급 대신 받은 주식이 기업 가치의 폭등과 또는 상장을 거치게 되면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엔지니어들을 회사에 단단히 붙들어 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스닥에 상장하기까지는 그 주식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란 쉽게 사고 팔 수도 없으니 어쩌면 휴지 조각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2일 그 종이 한 장의 운명이 바뀝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공모가 $135로 시작한 주가는 첫날에만 19%나 뛰었고 회사 가치는 $2조 넘어섰습니다.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 즉 트릴리어네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자가 된 건 머스크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전 현직 직원 4,400명의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 중에 400명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무려 $1억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형성되었던 금액보다 더 낮은 월급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해온 이들이 이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조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낮은 월급과 어쩌면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를 그런 주식을 받아들고 새벽까지 사무실이나 또는 현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붙잡아둔 걸까요? 단지 장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주식 보상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천재 엔지니어들을 끌어당겨온 채용 방식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머스크의 마법과 같은 황금 수갑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재 엔지니어들이 머스크에게 몰려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결국 돈을 많이 주니까 모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머스크가 천재 엔지니어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두둑한 월급이 아니라 채용의 문법을 바꾼 데 있었던 것이죠. 머스크의 채용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는 상관없다. 그 대신 당신의 코드, 즉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이나 유명 기업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꼼꼼히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력서에 적혀있는 출신 간판으로만 줄을 세웠던 기존의 질서를 오직 결과물 하나로만 직접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의 채용 공고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을 뽑지 않는다. 오직 엔지니어만 뽑는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연구원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전통적으로 연구원, 즉 리서처는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연구원이란 직책이 이론에만 매달린 관료주의적 연구 문화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용적인 결과보다 그저 논문만 계속 쌓아두고 있는 일종의 지적 안전지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실력 있는 인재들이 바로 이러한 채용 방식에 열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뛰어난 엔지니어일수록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갇히는 걸 답답해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개발한 기술이 책상 서랍이나 도서관에만 갇혀있는 한낱 연구보고서나 연구 자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에 탑재되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고 또는 AI 데이터 센터로 활용되는 것. 머스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연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대로 실제 작동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즉 천재 엔지니어들이 매력을 느낀 것은 돈보다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모인 엔지니어들에게 머스크는 힘을 주어 강조했습니다. 연구란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머스크는 단순히 사람을 쥐어짠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머스크는 그들에게 사명감을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파격적인 장래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즉 우리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낸다는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주었고 회사 지분을 나누어 주면서 이건 남의 회사가 아니라 당신의 회사라는 주인의식도 불어넣었습니다. 당장의 월급은 적지만 당신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가치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 머스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한계까지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2일 나스닥 상장과 함께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400명의 백만장자. 그것이 바로 머스크가 지킨 약속의 결실이었죠. 입사 첫날 휴지 조각처럼 보였던 그 주식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100만 달러로 또 누군가에게는 1억 달러로 돌아온 겁니다. 머스크의 혁신은 인재 채용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채용 후 인재를 관리하는 것에서도 남다른 방식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머스크의 계열사끼리 인재를 나눠 쓰는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 X에서 신소재를 담당하던 엔지니어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프레임 개발에 투입하는 방식의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엔지니어는 x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을 도울 수도 있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의 거대한 그룹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로켓이나 전기차, 로봇과 AI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커리어의 폭을 최대한 넓히고 싶은 엘리트 엔지니어에게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머스크의 인재 철학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30여 년 전인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머스크는 동생 킴벌과 함께 그의 첫 번째 창업회사인 집투를 설립했습니다. 자금 여유가 없었던 형제는
임대료 $500짜리의 좁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간이 침대를 두고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YMCA 건물에서 샤워를 하면서 겨우 최저 생활의 한계를 버텨낸 것입니다. 밤마다 사무실 빈자리를 둘러보면서 남보다 일찍 퇴근한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냉정하고 엄격한 경영자의 채찍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바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두려움 앞에선 벼랑 끝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하드코어 열정이 바로 이 시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잘 아는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세우면서 그의 채용 기준은 전략적 인재 탐색으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당시에 머스크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채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채용하지만 B급 인재는 C급을 데려와 조직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그의 이력서에 적힌 과거 10년의 경력보다는 그가 얼마나 빨리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엔지니어 채용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당신의 과제는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이었죠. 진짜 인재는 불가능했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빈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직원이 3,000명에 이를 때까지 머스크는 이런 질문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하드코어 열정은 훗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인재 밀도를 떠받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25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계열사 간의 인적 경계를 과감하게 낮춘 것입니다. 당시에 머스크는 테슬라의 핵심 AI 인재를 비상장 회사인 xAI로 대거 재배치했습니다. 즉 모험을 무릅쓰고 혁신적인 개발을 원하는 AI 관련 최상위 엔지니어들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당시 테슬라의 주주들은 기업 발전에 손해를 끼친다고 반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초에는 xAI 안에 탤런트 엔지니어링 팀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이 팀의 구성원은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본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도구로 빠르게 시제품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 평가는 두 개로 엇갈리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력 생태계에 대한 천재적인 설계였다는 평가였고, 다른 하나는 주주 자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로켓을 만들던 엔지니어가 전기차 구조 문제를 풀고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언어 모델 학습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업 구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머스크만의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쪽, 특히 테슬라 주주들은 법적인 반발에 나섰습니다. 상장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엔지니어를 창업자의 비상장 회사로 빼돌리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었죠. 결국 이런 논쟁은 회사의 합병으로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비상장 기업인 XI를 2,500억 달러 가치로 평가하여 스페이스X와 전격적으로 합병을 시켰습니다. xAI를 스페이스X의 지배구조로 편입시키면서 인력 침탈 논쟁이 구조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는 숨겨진 시스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황금 수갑이라는 보상책이었던 것이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치솟으며 엔지니어들이 가진 주식 가치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목표 성과를 달성하면 파격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 보상은
4년에서 5년에 걸쳐 나뉘어서 귀속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떠나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 극한의 업무 강도가 한계를 넘는 순간 핵심 인력의 대탈출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충분히 현금화했거나 더 이상 번아웃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을 연료 삼아 쏘아 올린 로켓이 궤도를 이탈하는 셈이 됩니다. 먼 장래에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머스크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의 4,4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는지요? 백만장자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돈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고 현실화하는데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실험실의 새벽을 밝히시겠는지요? 이제 머스크의 황금 수갑은 또 다른 모습의 수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